오랜만에 그나마 좀 파란 하늘이 보였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3월 7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택시, 카풀업계 협상이 진통 끝에 타결됐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 2시간씩 카풀 운행을 허용하고 법인 택시기사들은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미세먼지는 일주일 만에 해소됐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중국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하고 차량 제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세금 탈루 정황이 있는 중견기업 사주와 부동산 재벌 9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의 보유 재산은 12조 6천억 원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려 호화 사치 생활을 해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온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재판에 나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한미 외교장관이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건 전화를 국내에서 발신한 010 번호로 속여서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의 완벽한 표준말도 구사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의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 암모니아 누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0여 명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화물차가 적장을 연 채 이동하다 암모니아 가스 배관과 충돌해 사고가 났습니다. 카풀 도입을 놓고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던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하루 4시간 카풀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 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안을 내면서 일단 갈등은 봉합했지만 앞으로 과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풀 도입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150여 차례 회의 끝에 손을 잡았습니다.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먼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모두 4시간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했는데 횟수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차종이나 외관, 요금, 영업구역 제한과 같은 택시 산업의 규제도 과감히 철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카카오의 기술을 택시에 접목해 이른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에 출시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해외에서 써보는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들도 제도권 안에서 일정 수준의 범위에서 자유도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게 열려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택시와 협력하여 초고령 운전자가 모는 개인 택시를 감차하고 승차 거부를 근절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서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또 택시업계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월급제 도입에도 합의했습니다.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하지만 월급제의 경우 택시업체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카카오 이외의 카풀 업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점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플랫폼 업계가 여기에 충분히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플랫폼 업계의 가장 대표 주제인 카카오 쪽에서도 이런 오늘 사회적 타협 기구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한 대타협 기구는 조만간 실무 기구를 만들어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세부 사안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계획대로 3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봄바람에 정말 오랜만에 시야가 트였습니다. 시민들은 모처럼 마스크를 벗었는데요. 그렇다고 미세먼지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에 자리 잡은 응봉산.
미세먼지만 가득했던 봄산이 모처럼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뿌연 먼지가 완전히 가시진 않았지만 희미한 윤곽만 보였던 이틀 전과 비교해보면 훨씬 나아졌습니다. 길거리 시민들도 오랜만에 갑갑한 마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저번까지는 너무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마스크 쓰지 않으면 못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고궁이나 한번 보려고 나왔어요. 상공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잿빛 하늘로 가려져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마포대교. 맞은편에 있는 여의도 건물까지 또렷합니다. 누런 미세먼지로 둘러싸였던 63빌딩도 오랜만에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위용을 뽐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가 되면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그리고 공공주차장 폐쇄와 같은 시민 불편 초래하는 조치들은 적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미덥지 못한 듯 야외보다는 공기청정기가 있는 실내를 찾는 사람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아무래도 바깥에 공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애기들 데리고 이렇게 키즈 카페에 오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들어오시면은 이제 공기가 좋은지 아닌지 잘 판단하시고 아이들 놀 수 있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봄철 불청객인 황사까지 더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언제 다시 이렇게 나빠질지 몰라가지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긴 합니다.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낀 하루였지만 언제 또다시 미세먼지의 공습이 시작될지 불안감까지 떨쳐버리지는 못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 속에 정부가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비상저감 조치와 인공 강우 실험을 공동 실시하고 또 비상조치 발령 일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두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저감 조치를 공동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중국과의 인공강우 공동실험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하게 된다면 중국에서 대륙에서 하는 인공강우와는 달리 서해상에서의 여러 가지 기상 조건들이 인공강우를 내리는데 좀 더 나은 조건인 거 아닌가. 한중 조기경보 체계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그렇게 되면 2, 3일 전 조기경보를 내릴 수 있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돼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처럼 비상조치가 연속해서 발령될 경우 그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 조치가 강화됩니다. 3일 연속 발령될 경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신에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날림 먼지가 많은 공사장의 공사 시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현재 5등급 차량에 국한되어 있는 운행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차량 부재 자율 시행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가동을 80%로 제한하는 석탄 발전소를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노후 석탄 발전소 2기는 조기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 가운데 인공강우의 경우 지난 1월 첫 실험이 실패한 데다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은 대책입니다. 그 밖에 비상조치 발령 일수에 맞춰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이외에 특단의 조치는 없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차량 2부제 등 정부가 정한 대책을 따르지 않은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국정현안정권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이 미세먼지 대책에 솔선수범해야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미세먼지는 환경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주무부처는 주무부처다워야 한다면서 환경부가 주무부처로서 더욱 확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중국 정부는 책임 회피에 나섰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분명히 중국발 원인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중국에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회담 평가 토론회를 위해 국회를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책임이라는 근거가 있느냐며 책임을 부인한 중국 외교부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강 장관은 중국의 미세먼지 원인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발언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분명히 중국발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주무부처인 환경부뿐만 아니라 외교부에서도 계속 중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해왔고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발맞춰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유입 차단을 위해 한중 간 협력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 오염과 관련된 국제 협약 사례를 참고해 한중 미세먼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설명과 달리 중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편없는 외교 역량을 드러낸다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2달째 주중대사가 공석인 것도 또 외교 문외한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한 것도 외교 무능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정작 중국과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굴종적인 한중 관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다음 세대까지 두고두고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현 정권이 여론 무마용으로 땜질식 대책에만 급급하다고 날을 세우면서 여야가 합의한 대책이라도 잘 지키길 촉구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한 한중 외교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 등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지켜져서 미세먼지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야는 초당적으로 합의한 방중 의원단 구성을 조만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세부 협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합니다. 이번에 출범할 2기 내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국정 목표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각을 하루 앞두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했습니다. 현역 의원 입각 문제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강기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고민이 많다면서 당장 현역 의원을 내각으로 모셔야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당 대표의 의견도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는 금요일 오후 새 장관 후보자들의 명단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각 대상에는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의원 출신 장관이 있는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우선 거론됩니다. 여기에 현직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큰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까지 7개 부처가 유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상호 의원은 입각 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과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놓고 막판까지 본인과 민주당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진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었습니다. 장관 후보군에 대한 검증이 길어지면서 유력했던 여당 중진 의원 3명 동시 입각에도 변수가 생겨 한두 명에 그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 첫 조각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중진 의원과 관료, 전문가를 아우르는 2기 내각은 집권 중반기에 본격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2달 동안 공전했던 국회가 겨우 문을 열었지만 시작부터 여야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5.18 망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의장 손 피켓을 놓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여야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5.18 망원 의원 제명 촉구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손팻말이 단초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며 뗄 것을 요구했고, 분명히 당론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국민이 볼 때 우리를 뭐라 보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당론이 아니고 국론입니다. 국론. 말씀 조심하세요. 누가 국론입니까? 민주당은 오죽하면 이러겠냐며 한국당이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오늘 상정되는 다른 안건들과 같이 취급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김진태, 김술래, 이종명 의원의 제명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의 손혜원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의원 중징계를, 바른미래당은 양측 모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주장했습니다. 광주 의거를 모독한 3인방 세 분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을 특정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 정서에 맞다. 줄다리기 끝에 의원 5명 모두에 대해 본격적인 징계 논의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윤리심사 자문위에 넘겨 징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급하게 다뤄달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와 별도로 당 차원의 징계에 묵묵부답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여전히 말을 아꼈고, 당내에서는 윤리위원장을 빨리 새로 선임해서 징계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기 넉넉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빨리 인선 작업을 해서라도 빨리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옳다.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는 첫 발을 뗐지만 한국당 내부 징계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서 황교안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더욱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5.18 유공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죠. 다음 주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도 법정에 함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초 전두환 씨는 예고한 대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독감에 걸려 몸이 심하게 아프다는 이유를 대며 재판부에 진단서까지 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고열 때문에 식사도 못하시고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음 주 재판을 앞두고 전 씨는 변호인을 통해 약속대로 재판에 나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충분히 회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첫 재판에는 아내 이순자 씨가 함께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씨는 남편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전 씨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 허락했습니다. 피고인의 의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심리 안정,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면 가족 등은 재판부에 피고인과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 씨에게는 이미 구인장이 내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막판에 출석 의사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구인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검사를 파견해 여러 상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5.18 유공자인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기소된 지 10달 만에 법정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변호인 접견 없이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석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법원은 매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잘 지키는지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은 평소와 다름없이 한산했습니다. 오전 내내 몇 대의 차량이 드나든 것 외에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도 드물었습니다. 오후 한때 취재진으로 북적였던 어제 상황과는 극명히 대비된 모습입니다. 이웃 주민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엄격한 제한 탓에 이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근무 교대를 위해 나온 경호처 직원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혹시 안쪽 상황이 어떤지 그 한마디만 좀 한 말씀만 해주시겠어요? 대신 석방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으로 자택 앞에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서로 입장은 다른데 좀 뭐 이렇게 너무 집 앞에서 뭐 웅성거리고 소리를 괴성 지르고 뭐 서로 뭐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 사는 입장으로서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 이 전 대통령은 보석 기간에 자택을 벗어날 수 없고 외출과 통신을 비롯해 직계열 쪽과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접견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가사 도우미 등 외부 접촉을 원천 차단할 수는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은 이런 지적에 따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보석 조건 준수회의를 한 주에 한 번씩 열기로 했습니다. 주심 판사와 검사, 변호사,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해 보석 조건을 잘 지키는지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다음 공판 기일에야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 공판 준비를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등 증인 신문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세청이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부동산 재벌 등 이른바 숨은 대자산가 95명에 대해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인 자금을 빼돌려서 호화 사치 생활을 하고 또 편법 증여로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등 불공정한 탈루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시망을 틈타 불공정 탈세를 저질러온 중견 고소득 대자산가에 대해 세무조사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을 비롯해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와 전문직 48명 등 95명의 탈루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보유 재산은 모두 12조 6천억 원으로 한 명 평균 1,330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주식이 1,040억 원, 부동산은 230억 원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과 도매업,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업 등 업종 전반에 걸쳐 불공정 탈세 혐의가 포착됐고 병원 등 의료업도 3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 조사와 기업 공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하여 일부 대기업 사주 일가의 변칙적인 탈세 수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해외 출입국 현황을 비롯해 고급 별장, 고가 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 내역, 국가 간 정보 교환 자료 등을 종합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탈세 유형은 법인 자금을 유출해 호화 사치 생활을 하고 부동산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포착됐습니다. 또 우회거래 등 탈법적 방법으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다 적발됐습니다.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고의적, 악의적 탈세 수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 행위가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어 추가로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대기업 대자산가, 고소득 사업자, 역외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사범 등으로부터 추징한 탈루 세금은 10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대자산가 95명을 보면 정당한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사주 일가가 세운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는 등 대기업에서 흔히 보던 불공정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수저와 흙수저, 부모의 배경에 자녀의 삶이 좌우된다는 자조 섞인 신조어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95명을 보면 부의 세습을 불공정하게 받은 금수저의 사례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시가로 100억 원이나 되는 빌딩을 사실상 공짜로 딸에게 증여했습니다. 건물이 세워진 토지 소유주인 자신에게 내야 하는 임차 보증금을 80%나 낮춰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덕분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손자의 명의로 법인을 산 뒤 이 법인에 자신이 소유한 고가 부동산을 헐값에 양도하는 변칙 증여 수법도 발견됐습니다. 자녀에게 법인카드를 주어 해외여행 비용으로 쓰게 하거나 법인 자금을 빼돌려 손주의 미국 유학 비용을 댄 사주도 있었습니다. 외국에 세운 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중간에 사주 일가에 회사를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받는 대기업에서 흔히 봤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부의 대물림과 자산 운용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된다면 세금 추징은 물론 법적, 도덕적 책임을 모두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봄 이사철에도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값이 17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11% 하락해 한 주 전보다 낙폭이 0.02%포인트 커졌습니다. 종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하락했고 특히 강동구와 양천구 그리고 강남구가 0.2% 넘게 떨어져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대출 규제 등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 대기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급등했던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매주 3%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한 신생업체 대표가 돈만 챙긴 채 잠적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최고 1,200억 원에 달합니다. 박광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신생 투자업체의 사무실.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업체 대표와 재무 책임자가 투자금을 챙겨 잠적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투자자들입니다. 이 업체는 모두아 크라우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받은 뒤 수익을 배당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내세웠는데 가상화폐 거래가 주된 수익 모델이었습니다. 싼 데서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돈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12%의 수익을 다 주고도 남을 정도가 된다. 사람들을 현혹한 건 높은 수익률입니다. 매주 3%가 넘는 수익을 장담하며 투자자를 모았고 실제 일부 투자자에게는 약속한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2천만 원이라서 작거든요. 그 2천만 원 밑으로는 돈을 안 받았고요. 지점에서 한 분이 5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투자금을 모았지만 대표는 돌연 종적을 감췄습니다. 계좌에 있던 돈은 모두 가상화폐로 바꿔 챙기고 투자자 명단과 거래 내역 등도 함께 챙겼습니다. 업체 측이 자체 확인한 피해 금액만 500억 원이 넘고 주요 피해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대 1,200억 원까지 피해 금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 어저께 뭐 대통령님하고 오늘부터 그런 것도 조금 파악해보려고 그래요. 회사의 피해액이 얼마고 투자자가 얼마고. 대표를 공항에서 봤다는 피해자 목격담이 나오는 가운데 업체는 투자자 모집과 배당금 지급을 잠정 중단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 비대위 측은 잠적한 대표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경찰 수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 암모니아 누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가 적재함을 연체해 이동하다 암모니아 가스 배관과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방제복을 입은 소방관이 공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공장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통제선이 설치돼 있고 바닥에는 흡차포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 충북 음성군 금화궁에 있는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내 작업자와 인근 제조업체 직원 20여 명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누출된 암모니아 가스가 공장 내부로 흘러 들어가면서 안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암모니아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걸 냄새 나서 저 사람들이 전달된 데를 나오고. 사고는 이 공장의 물건을 납품하고
돌아가던 화물 차량이 적재함 덮개를 연 채 이동하다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잇는 암모니아 가스 배관을 충돌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업체 측은 암모니아 가스 탱크 밸브를 차단해 추가 누출을 막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현장에 차량 20대와 인력 110명을 투입해 물을 뿌려 암모니아 가스를 희석하는 등 현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날개식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한쪽을 이걸 안 닫은 거예요. 안 닫은 상태에서 그냥 오다 보니까 그 공중에 암모니아 가스 배관이 있는데 그걸 친 거예요. 소방당국은 공장 내 1200kg 규모 암모니아 탱크에 남아있던 암모니아 가스 100kg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암모니아 누출 사고와 관련해 가스 배관을 들이받은 화물차 기사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어눌한 말투나 낯선 사투리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자처하는 보이스피싱.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번듯한 010 전화번호로 걸려와 또박또박한 표준어로 말한다면 어떨까요? 요즘 보이스피싱 제법 치밀해졌습니다. 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객이 신청하신 최대 한도는 3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금리는 연금리 5.5%의 상환 기간 60개월입니다. 5년이고요. 불법적으로 사용된 내용이 발견이 되신다면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 동결과 함께 불법 자금은 국고로 환수 조치되실 거예요. 남녀 모두 완벽한 표준말, 어눌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걸려온 번호도 앞자리가 010인 일반 휴대전화, 게다가 민감한 금융정보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엔 받는데 070이나 이런 이상한 전화는 받지 않고 010으로 올 때는 무슨 전화번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땐 받을 수가 있죠. 수법은 이렇습니다. 중국 칭다오와 옌지 지역의 본부와 콜센터를 둔 일당은 가장 먼저 국내의 서버 관리팀과 현금 수거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010 번호 발신이 가능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당 2, 3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서버 관리팀에서 이게 마치 국내 전화 온 것처럼 해서 발신 표시를 핸드폰에 뜨는 발신 표시를 연장을 합니다. 그러면 국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국내 전화로 오인하게 되는 거죠. 신용평가회사로부터 개인 금융정보를 빼돌린 뒤 돈이 급한 사람을 골라 저금리를 미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속이기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4개 조직이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360여 명에게 뜯은 돈은 80억 원. 경찰은 서버관리팀장 중국인 24살 A씨와 유심칩 모집팀장 B씨 등 23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중국에 있는 총책 3명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린 뒤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저는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배우 고 장자연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건을 남기고 세상을 뜬 지 오늘로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그 억울함을 풀지 못했죠. 지난해부터 부실 수사 여부를 재조사한 검찰 과거사위가 숨어있던 진실을 찾아낼지 관심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장자연 씨는 지난 2009년 3월 7일 숨졌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장 씨가 남긴 문건이 공개됩니다. 자신을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라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성접대 대상으로 보이는 유력 인사들 이름이 적힌 리스트도 함께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소속사 대표와 전직 매니저뿐이었습니다. 리스트 속 인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부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사라졌던 장 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고 수사망을 피해갔던 조선일보 사주 일가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인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동료 배우와 또 다른 지인까지 입을 열면서 장 씨의 사망과 문건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넘어갔었고. 한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네. 뭐 정치계 인물도 있었어요. 네, 있었고. 국회의원이요? 네. 그 문서의 성격이 유서가 아닌 건 분명하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유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된 겁니다. 성접대 사건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에게 검찰 내부 인사가 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했다는 새로운 정황도 나왔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본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예전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힘없이 세상을 떠난 신인 여배우의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검찰의 과거사 재조사를 통해 그동안 감춰졌던 어떤 진실들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가 사실이라면 아주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최근 동창리 발사장을 복구하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습니다. 다만 관련 보도가 사실인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막판에 분주히 움직였지만 이미 돌아선 미국을 되돌리지 못했다는 회담 뒷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CNN은 북미 합의가 무산된 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황급히 미국 측에 전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 방송이 미국 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하노이 회담의 뒷얘기를 다룬 모욕과 마지막 시도라는 인터넷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회담 이틀째 날 합의가 무산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을 떠날 준비를 하는 가운데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미 대표단에 황급히 전달했습니다. 북미 양측이 줄다리기를 해왔던 영변 핵시설과 관련한 공동의 정의에 대한 김 위원장의 답변이었지만 이 답변이 미국 측 입장과 일치하는지는 불명확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다시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고 최선희 부상이 서둘러 돌아가 핵시설 모두를 포함한다는 김 위원장의 대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표단은 전혀 감명을 받지 않았고 협상 재개도 원하지 않았으며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를 떠났습니다. CNN은 또 정상회담 하루 전날 하노이에 도착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막바지 조율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길 희망했으나 외면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차례 사전 실무 협상에도 불구하고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협상 의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북한 당국자들이 미국 측 상대방을 바람맞힌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정상회담 하루 전에 이 같은 모욕은 걱정스러웠고 이번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승리가 아닐 것이라는 예고였다고 CNN은 진단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외교부가 한미 외교장관이 이달 안에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북미 대화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 민감한 시기라며 북미 대화를 되도록 빨리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양국 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김득환 부대변인도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북핵 협상 수석 대표가 미국에서 만나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가디언을 대체할 훈련이 올해 하반기에 실시됩니다. 19-2 동맹으로 불리는 이 훈련은 우리 군의 독자적 작전 능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한미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기존의 연합지휘소 훈련인 프리덤 가디언을 19-2 동맹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 진행합니다. 시기는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훈련 기간에는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작전 능력 검증도 함께 이뤄집니다. 기존의 미군 대장이 아닌 한국군 대장이 한미 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지휘 구조를 적용해 이를 최초로 평가하는 겁니다.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후반기 시행 예정인 새롭게 조정이 됐죠. 연합 지휘소 연습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 운영 능력 검증과 병행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19-2 동맹 훈련에서는 우리 군의 단독 작전 능력 강화에 어느 때보다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한미 간 공고한 연합 방위 태세는 확고히 유지될 것이라며 훈련 조정으로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대급 이상 훈련은 한미가 따로 실시하되 한미 연합 영역에 대해서는 전술 토의, 지휘 통제 시스템 연동 등 추가적인 방안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달 19일 합의된 탄력 근로 확대안을 최종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3명이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서인데요.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열어 미룬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노동청에서 비공개로 제2차 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4명 가운데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등 위원 3명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는데 근로자위원 4명 가운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만 참석한 겁니다. 때문에 본위원회는 열렸지만 지난달 노사정이 마련한 탄력 근로 확대 합의안은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적 난제를 노사의 결단과 공익위원들의 노력으로 도출해냈던 탄력 근로제 합의의 최종 의결이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계층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탄력 근로 확대 합의안 의견 무산과 관련해 양대 노총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노총은 계층별 근로자위원 3명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은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사람들의 가볍고 무책임한 행위에 분노한다고 지적하고 경사노위의 안일한 대응도 비판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근로자위원 3명의 불참으로 무산돼 안타깝다며 해당 위원들의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안건 가운데 탄력근로제 개편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였다면서 3개월 동안 힘써온 노사정의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이 국민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밝히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의 전기 제품들은 둘 중에 하나꼴로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대부분 기증받은 것들이라 제대로 된 관리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 규정도 없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19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대피하지 못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은 오래된 전기시설 합선이었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노인병원과 비슷한 요양시설의 전기 안전 실태는 어떨까?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노인 요양시설 20곳을 조사한 결과 여전히 화재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었습니다. 먼저 대형 가전제품 411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9대가 권장 사용 기간을 훌쩍 넘은 것들이었습니다. 냉장고 방열판 대부분은 먼지 등으로 뒤덮여 작은 불꽃에도 화재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요양시설 10곳 가운데 9곳은 사용 기한을 훌쩍 넘긴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탁기는 반드시 덮개와 접지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해야 하지만 세탁기 57대 가운데 33대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제품을 하나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사용해 녹아내린 콘센트도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지만
노인요양시설 전기 제품은 대부분 기증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쉽지 않습니다. 이 기증받은 제품은 안에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기증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설 관리자 담당자들이 그걸 한번 보고 자기 본인들이 판단해서 그 1년이든 2년이든 괜찮다 싶으면 2년에 한 번이라도 요청을 해서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비자원은 보건복지부에 전기 제품 평가 기준을 만들고 화재 취약 시설에 전기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지금 제 옆으로 보고 계신 이 삐뚤삐뚤 써내려간 손편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재판부에 보낸 호소문입니다. 잠시 좀 읽어볼까요? 13살에 일본에 의해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 나이 이제 92살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진실인 강제 연행을 인정했는지를 국민이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길원옥 할머니가 이렇게 한자 한자 직접 손편지를 쓴 이유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일본이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재단 설립을 지원하는 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게 해결된다고 확인했던 이 합의는 피해 할머니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 반발을 샀죠. 이 합의 과정에서 일본이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인정했는지가 중요한데, 이를 알 수 있게 당시 문서를 공개해달라는 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핵심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이 소송. 앞서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한일 합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외교부는 비공개가 원칙인 외교 문서는 30년 뒤에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항소심 변론에 참여한 송 변호사는 단순히 외교 문서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며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외교부가 조속히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합의가 유효하다면, 즉 이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소송 구제는 불가능하거든요. 오늘 공개된 길원옥 할머니의 편지가 더 안타까운 건 할머니가 편지를 썼던 지난달 20일에만 해도 23분이었던 피해 할머니가 그새 22분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꼭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는 길할머니의 호소가 더욱 절절하게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날짜 2월 20날로 직접 쓰셔가지고 전달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 안에는 23명의 생존자라고 적혀 있는데, 그 후에 3월 2일 날 박예남 할머니께서 천하시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22명의 생존자가 있고요. 오늘도 제가 쉼터에 가서 그런 할머니를 뵙고 왔는데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서 오늘 직접 나오시지는 못했고요. 거리의 상상력은 고통이었고 나는 그 고통을 사랑하였다. 기영도 시인이 시집에 남긴 메모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기영도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0년입니다. 후배들이 모여 헌정 시집을 내는 등 어느 때보다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기영도 문학관. 건물 벽에 걸린 대형 현수막에 적힌 정거장에서의 충고의 식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기영도 시인 30주기를 맞은 문학관 곳곳에는 고인에 대한 그리움이 어느 때보다 깊이 배어 있습니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암울한 시대를 견디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불현듯 숨을 멈췄지만 그의 유고 시집 입속의 검은 잎은 지금까지 30만 부를 돌파할 정도로 시대를 넘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따뜻하게 또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사회가 되지 않을까. 동생이 그런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영도 시인의 모교인 연세대에서 그의 문학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추모 심포지엄이 처음으로 열리는 등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젊은이들의 가슴을 두드린 도시적 서정성과 절망의 미학은 여전히 울림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기영도 시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었던 개인의 자유와 동시에 그 고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성을 갖다가 여전히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만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30주기를 맞아 그의 미발표작까지 모은 시 전집과 함께 2000년 이후 등단한 젊은 후배 시인 88명의 시를 묶은 헌정 시집도 나왔습니다. 그가 남긴 시는 고인의 생애보다 긴 시간, 독자와 호흡하고 젊은 시인들과 교감하며 푸른 생명력과 상상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미세먼지의 곤욕을 치른 강원도에는 오늘 제법 많은 봄눈이 내렸습니다. 미세먼지도 씻고 가뭄도 덜고 게다가 이맘때만 가능한 봄과 겨울의 공존을 제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설악 즐기려는 이들을 제일 먼저 반기고자 2주나 빨리 꽃을 피운 변산 바람꽃. 그만 늦겨울 눈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성급함을 사죄라도 하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봄의 전령 복수초도 때 아닌 폭설에 놀라 노란 꽃망울을 다시 닫았습니다. 백두대간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몹처럼 드러난 파란 하늘. 눈 이불을 덮은 채 햇살을 맞는 산등성이는 더욱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절기상 경칩이 지났지만 숲속은 온통 하얀 눈에 덮여 한겨울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맘때만 가능한 봄과 겨울의 공존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미세먼지도 아주 걱정 하나 없고 이렇게 멋진 설경까지 볼 수 있게 되리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너무 멋져요 아주. 눈을 처음 보는 외국인은 눈장난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Ini pertama kali kita ke sini, kita ke Korea dan kita lihat salju. Ini bagus sekali dan kita senang. 강원 산간 지역에는 초봄치곤 제법 많은 25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졌고 가뭄 해소와 산불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돌고 도는 계절의 섭리야 막을 수 없지만 가는 겨울의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하루였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뿌연 도시, 너무 익숙해서 우리나라인가 싶지만 이웃한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도 스모그와의 전쟁 중인데 이제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미달하는 지방 정부는 처벌하겠다며 더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연일 파랗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인대가 개막한 지난 5일 이후 연 사흘째입니다. 전인대에 맞춰 베이징 부근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데다 공기의 흐름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然后有这种天气就是让人心情觉得很好，而且现在天也暖和了，就是很想出来溜达溜达。 스모그와의 전쟁을 벌인 결과 최근 5년간 베이징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43%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베이징을 비롯한 북부 지역의 공기 질은 1년 전보다 나빠졌습니다. 경기 둔화로 중국 정부가 산업시설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을 금지한 탓이 큽니다. 특히 지방이 더 심각합니다. 북부 39개 도시 가운데 초미세먼지가 준 곳은 6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이번 겨울에 정부가 설정한 대기질 기준을 못 지킨 도시에 대해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2% 이상 줄이도록 지시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정부는 처벌하겠다고 경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앞으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철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천막이 4년여 만에 자진 철거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천막 자리에 추모 전시 공간을 설치하는 방안을 승인했으며 참사 5주기를 앞두고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유족들이 천막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충남지사를 만나 이딴 노동자 산재 사고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숨진 뒤에도 현대제철 사망 사고에 이어 태안화력에서도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양승조 지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여전히 북한은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밝혔습니다. 짐 로저스는 YTN 취재진과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건 실망스럽지만 협상은 연기된 것뿐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전히 북한에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지금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저렴한 투자처라며 투자할 기회를 찾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북서쪽에서 5분 사이에 1,500차례 가까운 천둥과 번개가 치는 이례적인 기상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현지 시각 5일 저녁 8시쯤 센타바버라 카운티 주변 해안에서 5분간 1,489차례의 천둥 번개가 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 LA지부는 이런 기상현상이 제트기류가 남하하면서 해안을 따라 형성된 이른바 대기의 강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천둥 번개로 LA국제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일부 항공편이 결항했고 LA국제공항 터미널 3곳에 순간적으로 정전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 부부님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1,900가구 입주자를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로 완화됐고요. 지원 단가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임대료는 주변 시세 80% 선에서 30에서 50% 수준이었던 기존 전세 임대보다 높습니다.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요.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홈페이지에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네, 미국 여행객들이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초콜릿을 사서 귀국을 하다가 걸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12월 3주 동안 점검을 해봤더니 대마류 제품이 적발된 사례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0% 안팎 폭증세를 보였습니다. 초콜릿이나 젤리 등을 살 때 대마 제품을 의미하는 캐너비스 또는 THC 함유 표시가 돼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광역 알뜰 교통카드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이나 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그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카드인데요. 최대 30%까지 교통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합니다. 또 선불카드 형식이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후불 교통카드로 바뀔 예정입니다. 네,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하철역을 이제부터는 앱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주의 지하철역을 찾아볼 수 있는 안심맵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경찰청이 KT와 함께 성범죄 위험 수준을 시각화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겁니다. 지난 2017년의 경우 신도림, 또 합정, 홍대 입구역 등이 불법 촬영 범죄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하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체 정보로 신원을 쉽게 확인하는 서비스가 인천공항 국제선 노선에도 올해 안에 도입됩니다. 승객이 지문이나 손바닥 등 생체 정보를 등록해 놓고 인증을 하면 신분증 없이도 출국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현재 국내 14개 공항에서 국내선을 탈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인천공항에서는 사전 등록 없이도 신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2019 제주 들불 축제가 오늘부터 10일까지 제주 봉성 및 새별오름 등지에서 펼쳐집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제주 풍요와 발전을 염원하는 희망 기원제 등이 진행되고 모레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 블로키 행사가 열리는데요. 유명 DJ까지 와서 축제처럼 즐기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내려서 벽 한번 잡고 여기 한번 하고 들어갑니다. 나온다. 어제 개봉한 할리우드 히어로 영화가 극장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개봉 첫날 벌써 46만 관객이 찾아봤다고 하는데요. 역대급 흥행 기록으로 출발한 이 영화. 그런데 인터넷 영화 평점은 혹평일색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이트 포커스 두 분 전문가 먼저 나오셨습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히어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입니다. 마블에서 내놓은 제목부터 캡틴 마블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주제어 먼저 보시죠. Because this is an exploration in one avenue of what female strength can look like, it was important to me that I put myself, and that's her identity. Her identity is this planet and protecting it and the folks that are closest to her.
캡틴 마블 개봉 첫날 46만 1천여 명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일단 첫날 기록으로 보면 대단한 기록이죠. 대단한 기록이고요. 뭐 북미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최고의 이제 기록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기록이 좋기 때문에 흥행에서는 성공했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어떤 영화입니까? 사실 이게 히어로물이라고 지금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우주 공간으로 가고 또 외계인까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SF 영화에 가깝다. 그래서 네. SF 영화하고 히어로물이 결합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장르적으로 외연이 마블 코믹스 작품 치고는 굉장히 확장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기억상실증에 빠진 이 파일럿 조종사가 나중에 진정한 히어로로 이제 거듭나는 과정을 역으로 이제 되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구성상으로도 좀 남다른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주제어 영상을 보니까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점이 굉장히 부각되는 것 같은데 네. 기존에 이 영화 제작사에서 나온 영화 중에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혼자 히어로가 단독 주연이고 여성이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마블 영화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논란이 됐었고 네. 이게 페미니즘의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제작진 중에도 사실 감독이 2명 있는데 그중 네. 한 명의 감독이 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블 영화에서 여성이 감독을 맡은 게 처음이에요 또.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제작자로 많이 참여를 했고 또 주인공으로 단독 히어로로 여성이 나오는 게 마블 영화에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상영되기 전부터 개봉되기 전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고 네. 사실은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 그렇게 느끼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고 그래요. 네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영화 보고 나서 이렇게 느낌을 얘기해 보면 네. 페미니즘적인 요소를 강하게 집어넣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네. 한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한 인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을 되찾아가면서 강인함을 키워가는 모습을 쭉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주지. 이게 물론 주인공이 여성이기 때문에 한편에서 볼 때는 페미니즘 영화라고 주장할 수 네.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하는 게 보고 오신 분들의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어쨌든 예. 여성이 단독 주연을 맡은 것 때문에 그런 네. 논란이 휩싸이게 된 거죠. 여성 감독의 여성 주인공이 예, 나온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제 개봉을 했는데 아직 미국에서는 개봉을 안 했어요. 사실 3월 8일에 이제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춰가지고 이제 개봉을 하겠다라고 이제 네. 밝힌 거죠. 그래서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먼저 개봉을 했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린 46만 명까지 동원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마블 팬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많죠, 특히 젊은 세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영화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블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자 캐릭터가 이제 영웅을 했는데 네. 그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여성이 등장을 하니까 그러면 남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싸우는 거냐? 사실은 절대 그건 그렇지가 아니고, 않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이 주인공이 여성 혼자 뭐 이렇게 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남성이 또 등장을 하고요.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영웅으로 거듭나기도 하고 적을 또 맞서서 싸우기도 하기 때문에 단독 뭐 여성 주인공이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영화를 안 본 분들의 평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화를 보면 뭐 전체적으로 여성을 뭐 띄워주기 위한 그런 영화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춰서 개봉을 한다,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페미니즘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할리우드에서 고민하는 것이 외연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드맥스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었는데 예. 그 매드맥스 같은 경우도 중심에는 여성주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가부장제에서 신음하는 그런 여성들의 삶을 미래의 공간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미래에도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어떤 삶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네. 액션 영화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액션 영화 쪽으로 계속 관객들을 유입시켜야 되는데 이 강한 어떤 페미니즘 혹은 여성주의, 양성 평등성을 내세우게 되면서 관객들을 끌어모으는 전략을 할리우드가 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춰가지고 개봉을 하는 네. 그런 이제 할리우드의 전략도 읽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남녀 갈등 그리고 또 젠더 논쟁으로 번진 이 영화 어떤 영화인지 먼저 주인공 캐릭터를 좀 분석해 보죠. 캐럴 댄버스라는 역할인데요. 어떤 캐릭터인지 주연 배우가 직접 설명합니다. Very powerful and takes really big risks. She's confident and bold in that way, but that doesn't always mean that it plays out the way that she hopes it would. But you watch her get back up again and try again. And I think that's what life is all about, is taking the big risk and then atoning for the mistakes along the way. Because this is an exploration in one avenue of what female strength can look like,
it was important to me that I put myself in that position myself, to not just say, oh, I just put on a magical costume and suddenly I'm super strong. It's that I put my body and my mind to the test and was able to do something that was way outside of my comfort zone and way beyond what I thought was possible. I mean, my goal. 네, 강인한 여성이 실수와 한계를 극복하면서 영웅이 된다.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캐릭터가 또 처음인 것도 아니에요. 매드맥스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런데 왜 유독 이번에 평점 테러까지 이러는 겁니까? 왜 그랬냐면 지금 인터뷰에는 저 부분만 나왔지만 다른 인터뷰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 캡틴 마블은 위대한 페미니스트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영화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있어요. 아, 주인공이 예.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잡지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게 페미니즘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갖고 만든 영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 같고 네. 아마 남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페미니즘을 강조하면서 영화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반감들이 아마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평점 뭐 보지도 않고 평점들을 자꾸 이제 낮은 평점들을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게 결국은 이런 이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네. 인터뷰 하나. 근데 저는 뭐 그 브리 라슨이라는 그 주인공이 본인의 의도를 뭐 그런 표현을 표현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 이게 시대적 배경이 1990년대예요. 그리고 1990년대에 공군 파일럿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여성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하고 그때는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 그 어려움을 뚫고서 성장해가는 모습, 강인하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능력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보일 수 있을 텐데 네. 단순히 그게 캐릭터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성성이 강조해서 페미니즘 영화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건 너무 한 편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 그래픽은 오늘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 영화에 있는 실제 이제 그 네티즌들의 평점을 저희가 따왔거든요. 저희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띄워봤더니 페미니즘은 정신병이다, 미스캐스팅이다, 원더우먼으로 재촬영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정신병이 아니고요, 학술적인 용어죠. 그리고 미스캐스팅, 뭐 원더우먼으로 뭐 재캐스팅해라 이렇게 재촬영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더우먼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죠. 근데 원더우먼은 사실은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에서의 어떤 또 다른 가부장적 문화의 소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업이 달라요. 여기는 이제 워너브러더스 소속의 DC 코믹스 소속이기 때문에 어차피 촬영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꼬는 형태로 이제 원더우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원더우먼을 끌어온 것 자체가 이미 기본적인 어떤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실제로 오늘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평점이 어느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실관람객의 평점이 아니라 단순히 네티즌 평점인데요. 성별로 봤더니 남성들은 3점대 점수를 주었고요. 여성들은 8점대로 상당히 점수 격차가 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지 않고서 네티즌들이 평점을 내린 거예요. 그건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로 보도된 건 아니면 블로그에 퍼날라진 거나 SNS에 유통되는 정보들을 보고서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서 일부러 저는 이렇게 평점을 매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고서 평점을 먹이는 게 아니고 보지도 않고서 가서 그냥 일부러 테러를 하는 거죠. 소위 평점 테러를 하는 건데 종합 평점이 5.56점 5.5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 나누겠죠. 보고 나서 평점을 내린 분들의 반응을 보면 전혀 달라요. 네, 보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여주시죠. 보고 나서는 남성들도 8.56점이 나왔어요, 평균으로. 그리고 여성들은 9.16이 나왔고. 그러니까 남성들 중에도 영화를 관람하고 난 뒤에는 평점이 많이 올라간 걸 보면 영화 자체의 완성도 면에서는 남성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그래픽을 좀 같이 볼게요. 왼쪽과 오른쪽에 보면은 왼쪽은 아직 보기 전에 네티즌들이 그냥 매긴 평점. 내는 거고요. 이때는 남성들이 3.72점을 줬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고 온 남성들은 8.56점으로 여성들과 비슷한 점수를 그래서 주었네요. 아마 이제 영화를 보고 나신 분들은 이게 페미니즘적 성격이 그렇게 강하게 포함되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여기서 이제 좀 뼈아픈 점을 좀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출처를 보면은 네이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사전에 선입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선입감을 어떤 식으로 갖게 되면 포털로 들어가 가지고 어떤 평점이 있는가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는 영화적 현실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화 뭐 볼지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 많이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영화가 개봉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뭐 1점, 뭐 빵점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게 평균을 내게 되면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분율로 따지게 되면 계속 깎아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로튼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아예 수정을 해버렸잖아요. 로튼토마토가 해외 예, 해외 이제 영화 사이트인데 거기에서도 개봉 전에 너무 폭탄 테러를 하게 되면 0점 네. 테러를 하게 되면 이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예 이제 절대치로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글을 달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개봉을 하고 나서 보고 난 이후에 실제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시든 간에 평점을 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개봉하기도 전에 이 평점을 내린 것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선입반응을 가져가지고 한참 많은 분들이 보고 아 그런 영화가 아니래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져 1점을 달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거는 우리가 영화를 어떤 선택을 통해 누구의 프레임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뼈아프게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영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군요. 주연 배우 브리 라슨의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연관 검색어로 브리 라슨 인성 이런 단어가 떴습니다. 특별히 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만한 사건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이런 게 있었어요. 스탠리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네. 작년에 이제 안타깝게 사망을 하셨는데 이분에 대한 추모의 글을 올린 게 있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스탠리를 생각합니다. 그다음 전설이여 편히 잠드소서. 이게 마블에서 아주 전설로 여겨졌던 배우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 글을 올린 다음에 본인의 가방과 구두 사진을 함께 올렸어요. 아, 지금 저 사진 밑에 예. 저 추모 글을 단 그렇죠.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스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마블을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게 과연 이게 정말 추모의 글인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신발이나 가방을 자랑하기 위한 글인가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브리 라슨이 그 게재물을 삭제를 하긴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란이 되면서 예의가 없다 또는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 이런 논란들이 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평소에 저 브리 라슨이라는 배우가 이런 페미니즘에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에게는 뭐 거슬릴 수 있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브리 라슨의 어떤 언행에 관련돼 가지고 젠더 관점으로 사실상 보는데요. 여기는 또 다른 결이 있습니다. 애초에 브리 라슨이 캐스팅이 됐을 때 일부 팬들은 다른 캐스팅을 원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다른 배우들을 좀 섭외하고 캐스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약간의 불만이 잠재돼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이제 작가라든지 감독의 일부가 또 여성이고 이런 것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또 이 인터뷰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이 여성주의와 연관이 되면서 그게 확 부각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 0점 테러 하시는 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헐리우드 마케팅에 역이용 당했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아까 언급하셨듯이 46만 명 이미 돌파를 했고요. 앞으로 네. 최대 흥행작이 될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영화 상업적인 마케팅에 오히려 이용된 거기 때문에 네. 그 쓸데없는 어떤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젠더 갈등을 보인다는 것이 결국 누군가의 이익을 수익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영화의 이 평점 테러가 아무래도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건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이 어떤 정치적인 지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성평등을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많이 강조하고 여성에 대한 어떤 권위, 또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지위의 상승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서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많이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남성들,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반감이 좀 심해지게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양성평등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젠더 갈등에서 여성을 너무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아닌가 이런 논란들도 있고 네. 종교적 병역 거부에 관해서 대체 복무제하면서 남성들이 많이 또 실망을 한 부분들이 네.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증폭되다 보니까 결국 현 정부나 현재 정치권이 너무 여성 편향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예.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남성과 여성이 성 대결과 갈등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젠더 갈등이 하나의 이슈가 되고 그것이 이번 영화의 어떤 0점 테러라든지 이런 테러를 하는데도 일정 부분 또 개입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사안입니다. 지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저희가 그래픽을 좀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입니다. 20대 남성이 52%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반면 여성은 잘못하고 있다는 26%, 68%가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견해가 문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또 문화 현상이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지표가 반영되는 이런 현상들 네. 좀 어떤 작용을 우리 사회에서는 하고 있다고 봐야 저는 될까요? 균형의 회복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마블사 캐릭터 말씀을 하시지만 영웅 캐릭터가 남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여성 캐릭터가 나온 겁니다. 사실 전체 비율로 보게 되면 어쩌다 그런 캐릭터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마블사는 사실은 캐릭터를 중심으로 영화를 제작하기 때문에 수많은 영웅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중에 영웅 캐릭터 여성이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 여성도 이제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인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뭔가 균형을 회복하려고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실현된 게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양심적 병역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거는 행정부가 한 게 아니고요. 사법부가 이제 판단을 한 문제이고요. 또 여성 비율 문제도 지금 법안들이 대부분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나아지겠거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성들에게 좀 있기 때문에 높은 것이고요. 남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성들의 어떤 권익이 회복이 되니까 마치 이제 자기들한테 위해가 가해지는 것처럼 느낌상으로 위축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런 뭐 인터넷이라든지 영화를 봤었을 때 마케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결과들을 낳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체가 어떤 것인지 네. 실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는 작업들이 문화적 작업과 이런 사회적 작업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문화적 작업과 사회적 작업이 같이 가야 된다는 이 해결 방법이 결코 또 쉽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건 이제 페미니즘도 그렇고 그 보는 건 뭐냐면 남성과 여성이 그냥 같은 위치에 같은 어떤 그 대우를 받는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누가 누구의 우익이 있고 누가 누구의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랄까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한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은 어느 한쪽의 성이 균형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걸 맞춰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블의 캐릭터도 전부 거의 히어로들이 남성 중심으로 가다가 여성이 한 명 나왔으면 이건 박수 쳐주고 또 앞으로 그게 더 필요하다면 여성 히어로들도 많이 늘려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예.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장애인계에서도 드라마나 영화에 장애인 캐릭터가 많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드라마와 영화에 장애인들이 많이 출연합니다. 그런데 네. 그 출연이 단순히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연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상점에 가도 나와요. 그렇게 나오다 보면 결국 균형이 회복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성 캐릭터들 또 페미니즘 영화들이 독립 영화나 다양성 영화에만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오락 영화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쩌다 한번 나오니까 이게 뭔가 낯설어 보이는데 이제 자주 나오고 자주 접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이제 익숙하게 되고 뭐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문화 예술은 아무래도 세상을 더 아름답게 또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요. 블록버스터 영화의 평점까지 바꾸고 있는 젠더 갈등의 현 주소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먼저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또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먼저 꺼냈는데요. 주제어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죠. 오래 지금 구속되어 계시죠. 건강도 나쁘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이 박근혜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부분에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 권력이 더하면 더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면이나 이러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결단할 때가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박 정서를 바닥까지 끌어모아서 새를 불려보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걱정된다면 곁에 가서 직접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길 바랍니다. 서울구치소에 그 정도의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김영준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까지 지도부에서는 예민한 주제였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또는 사면, 자칫하면 보수 분열로 간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당대표, 원내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몇 가지 정치적 포석이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큰 거는 일단은 태극기 부대의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좀 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날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2년이 가까우다 보니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2년 만에 이제 사면 복권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요구가 굉장히 강렬할 것이다라는 거를 미리 선제적 대응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배방 논란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자기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뭐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도와준 게 없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 자신의 의중을 이제 펼친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마지막 세 번째는 친박들이 신당을 만들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 사면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꺼려했었는데 자신감이 일정 작용되고 있는 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친박 인사들을 중용하고 그리고 본인이 또 굉장히 큰 당대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TK를 중심으로 한 친박 신당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묶여서 이 시점에서 이런 사면 또 석방론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지요. 먼저 오늘 한국당 지도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시는지. 올해 지금 구속되어 계시죠. 또 건강도 나쁘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속돼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또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형이 박근혜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 권력이 예전에 이 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던 이 그런 잣대로 들이대면 현 권력이 더하면 더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결단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 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대통령이 결단하면 사면이 됩니까?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면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면을 하려면 형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형이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사면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이후에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하는 시점을 보면 결국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 뭐 국민 통합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이 확정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텐데 그것도 형이 확정되자마자 그러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건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적 정서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때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고려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아까 김 교수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포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석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황교안 지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 법률가 출신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거는 세 가지의 혐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거는 지금 24년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새누리당 공천 개입과 관련된 거는 항소심에서 2년을 받았는데 다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국정원에 있는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인데요. 이거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는데 2심에 지금 계류 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 확정된 거는 지금 공천기획과 관련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정농단이라든지 아니면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련된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만이 사면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없다. 다만 미국은 대통령이요. 진행주에서도 사면시킬 수 있어요.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석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결수기 때문에 바로 보석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한 신청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안 되고 사면도 안 되고 현재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에 형 집행이 정지되는 거 이 이외에는 없는데 분명히 그걸 알면서도 이제 그렇게 사면이라든지 아니면 보석이라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는 정적 수사일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 판사 출신인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법률적인 내용보다는 정치적인 수사에 가깝다고 두 분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당의 아까 말씀하신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건지 좀 지지율을 봐야겠는데요.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까? 뭐 약간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해서 약간 한 1.1% 정도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오차범위 내에서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는 3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저거는 컨벤션 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봐요. 전당대회. 그렇죠. 전당대회에서 한교안 이제 전 총리가 대표로 되면서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친박의 지지를 받고 물론 당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보수층, 그러니까 골수 보수층이라고 하신 분들이 일정 부분 좀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새로운 당대표 당선 이후에 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은 이런 정치적 수사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아주 뜨거운 감자였어요. 이 얘기 괜히 꺼냈다가 탄핵에 대한 불복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친박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나가서 새로운 신당을 차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런 얘기를 떠내지를 못했었는데, 일단 친박을 중심으로 해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좀 더 많이 끌어들이고 본인의 배박 논란에 대한 이미지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서는 일제히 비판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일단 자유한국당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정의당의 목소리로 들어보죠.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자유한국당이 슬슬 친박 분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기에 재판을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율사 출신인 두 사람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면 타령하는 것은 친박 정서를 바닥까지 끌어모아서 새를 불려보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걱정된다면 곁에 가서 직접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길 바랍니다. 서울구치소에 그 정도의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결국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슬슬 친박 분색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우리가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말하는 그런 극우 세력의 좀 영향력이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보기 따라서 다른데요. 생각보다는 저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진태 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은 표를 얻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정도의 득표를 한 거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강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찍었다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당에 관련된 조사가 나왔는데 하나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실은 한국당 지지가 높아졌는데 TK 지역에서 7.9%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3%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결국은 보수가 결집돼서 나온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하튼 수치상으로 보면은 2016년도
10월 달에 30.5%를 차지했었거든요. 네.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2년 5개월 만에 이제 30%에 육박을 한 겁니다. 이게 컨벤션 효과인지 아니면은 반사의 이익인지요. 미세먼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한유총에 대한 계약 연기 이런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네. 악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얻은 것인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 해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YTN의 월요일 날 여론조사에서 네. 분명히 저는 해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은 한 5일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이 TBS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게 결집했다 아니다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YTN이 계속 일주일마다 고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잣대를 가지고 보면은 무엇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만약에 지지 상승시켰으면은 어느 계층에서 올라갔고 민주당에서 어느 계층에서 떨어지고 있는가. 다만 대통령 국정원인 지지도와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가 2주째 하락을 하고 네.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가져오느냐는 아마 월요일 날 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쭤본 거는 역시 그래도 여하튼 정당에서 네. 조금씩 이제 선거가 가까이 오면서 각각 나름대로의 이제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연 중도층으로부터의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이 자유한국당의 자신감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네. 한국당 지도부에는 이제 앞으로 행보를 결정하는데 월요일 여론조사 결과를 좀 굉장히 중요할 참고를 해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YTN 여론조사 결과를 좀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황교안 당 대표가요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을 네. 만났는데 빨간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뭐 이런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사람 그렇습니다. 사이에 인연이 있다고요. 뭐 인연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연수원 교수를 할 때 황교안 지금 대표가 사법연수원 교수를 할 때 그때 사법연수원에 입소를 했어요. 네. 이현주 의원이. 그러니까 그 당시 교수와 학생 뭐 사법연수원 연수생으로 만난 거죠 결국. 네. 그 인연이 있는데 사실 그 인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원내대변인 할 때는요 네. 아주 그냥 날선 공격을 또 했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김기춘 아바타다 이렇게까지 막 황교안 그 당시 총리를 몰아붙였던 적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인연을 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사법연수원 교수와 연수생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런 인연도 있지만 또 민주당과 그 당시 이제 총리로서 만났을 때는 아주 날선 공방을 이루었던 분도 네. 있는데 이제는 또 빨간 옷 입고 오셔가지고 아주 반갑게 네. 아이고를 여러 번 외치면서 만나신 걸 보면서 네. 이현주 의원이 아무래도 이제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부산 영도에 출마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그쪽을 좀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총선이 앞서오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현주 의원의 정치적인 좌표는 계속해서 조금씩 네.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좀 어떤 결말에 두 사람의 인연이 다다를 거라고 예상해 일단 볼 수 뭐 있을까요? 보수라는 가치를 가지고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네.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다음에 시장경제 확립, 그리고 법治. 네. 마지막에 하나를 더 한다면 이제 안보에 관련된 부분인데 예. 지금 이현주 의원의 발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보수에게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쉽게 표현하면 산업화 시대 때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네.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기득권 중심으로 갔었던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결국은 접목시키고 싶다라는 이 부분들. 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지향하는 가치와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가 조합을 이뤄내느냐.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네. 무조건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가져간다면 조금 전에 최 교수님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정치적인 목적, 특히 공천이라든지 다음 총선에서의 당선이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를 일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자기가 얘기한 보수의 새로운 가치에 걸맞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네. 이것이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또다시 이거는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당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지도부의 행보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예측해봤습니다. 오늘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뉴스는 1분 뒤에 이어집니다. 네,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청와대와 정부도 자체적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직원들까지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출퇴근을 시작했고 이낙연 총리는 차량 이부제를 지키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주차장이 출입구가 폐쇄된 채 텅 비었습니다. 평소라면 청와대 직원들의 차량 50대가 꽉 들어찼을 곳입니다. 전날까지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자 청와대가 자체 시행한 비상조치 중 하나입니다. 직원들은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출퇴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출근할 때 차량을 이용했던 문 대통령은 퇴근할 때는 걸어서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10여 분 거리를 걸어 출근했고 관용차가 있는 수석 비서관들도 지하철이나 택시로 출근했습니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동참하는 뜻에서 전기 수소차를 뺀 업무용 차량과 직원 개인 차량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미세먼지로 국민들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또 비상 저감 조치보다 낮은 단계인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때도 직원 차량 이부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직자의 참여는 정부 차원에서도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차량 이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합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직원 차량 운행 금지 등 자체 조치를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소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지난해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고 박선욱 씨가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 유족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씨 사건을 산재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병원 내 가혹 행위를 못 이겨 투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이른바 태움이라고 불리는 가혹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제주시 건입동 3층 상가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2층 사무실이 모두 탔지만 다행히 건물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펑 하는 소리가 난 뒤 검은 연기같이 솟았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북동풍이 불면서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한 곳이 많은데요. 내일은 대기 정체로 서쪽 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미세먼지 상황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옷차림도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 춘천이 영하 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이나 낮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 내일 아침 기온도 살펴봅니다. 청주가 영하 1도, 대구가 1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아지면서 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이 13도, 대전 15도, 대구 17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또 한 차례 씻겨나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디펜딩 챔피언인 대한항공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한 대한항공은 이제 사상 첫 통합 우승에 도전합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승부처였던 2세트 듀스 상황, 대한항공 세터 한 선수가 서브 에이스로 우리카드의 기세를 꺾습니다. 코트 끝선 앞에서 절묘하게 공이 떨어졌습니다. 대한항공의 강점인 서브는 듀스 접전을 끝낸 세트 포인트에서도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정지석의 힘이 우리카드의 리시브 라인을 압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가스파리니의 강타로 3세트를 끝내며 팀 통산 3번째 정규리그 우승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5라운드 후반부터 8연승을 달린 끝에 한 경기를 남겨두고 챔피언 결정전 직행을 확정했습니다. 선수들이 다 한 경기 한 경기 했던 게 오늘 우승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대한항공의 정규리그 우승 주역으론 레프트 정지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지석은 시즌 초 가스파리니의 체력 부담을 덜어주며 사실상의 주 공격수로 맹활약했습니다. 팀원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이라 제가 스스로 혼자서 해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대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좀 더 덕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3위로 챔프전에 올라 우승을 차지한 대한항공은 창단 첫 통합 우승에 도전합니다. 현대캐피탈과 우리카드의 플레이오프 승자와 오는 22일부터 오전 3선승제로 챔피언을 가립니다. 우리 목표는 통합 우승인데 통합 우승까지도 굉장히 쉬운 길은 아닌 것, 굉장히 험난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은 거기다 도전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앞서 창단 첫 본배구 진출을 확정한 우리카드는 주포 아가메즈의 부상 공백이 아쉬웠습니다. 현대캐피탈과 플레이오프에는 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회복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한국배구연맹이 어제 열린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도로공사전에서 발생한 오심과 관련해 해당 심판진에게 3경기 배정 제외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를 받은 심판진은 도로공사가 2세트를 26대 25로 앞선 상황에서 흥국생명 선수가 네트 터치 반칙을 범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공사는 거세게 항의했지만 비디오 판독 기회가 없어 판정은 그대로 유지됐고 도로공사는 3대 1로 이겼지만 세트 득실률에서 손해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농구의 미래로 불리던 박지수가 이제 여자농구의 기둥으로 우뚝 섰습니다. 소속팀 KB를 정규리그 우승으로 이끈 데 이어 최연소 MVP까지 눈앞에 둔 박지수를 허재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6년 내내 우리은행 외에는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정상의 자리. 정규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지 사흘이 지났지만 그때의 설렘과 흥분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 벤치 있는 선수들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환호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냥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계속 왜 이렇게 안 좋아하냐고 왜 이렇게 안 좋아하냐고 좀 좋아하라고 계속 이러는데 다들 그때서야 막 좀 뛰고 하더라고요. 소속팀 KB가 13년 만에 정규리그를 재패하기까지 팀의 기둥 박지수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평균 득점과 리바운드, 어시스트와 블록슛까지 모든 부분에서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전천후 활약을 펼쳤습니다. 평정심 잃지 않고 자기의 플레이 묵묵히 해줬고 해 나가면 나갈수록 팀들과의 어떤 녹아드는 모습도 좋았고 자기의 어떤 개인 기량도 충분히 발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수한테는 또는 우리 팀한테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11일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발표될 최우수 선수의 영광은 이미 박지수의 몫이나 다름없습니다. 20세 3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MVP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확정을 지었으니까 이제 조금 욕심을 부려보려고 노력하고 좀 마음을 좀 그쪽으로 잡고 있어요. 박지수는 지난해 우리나라 선수로는 정선민 이후 2번째로 미국 여자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에 지명돼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코트를 누볐습니다. WNBA 경험을 바탕으로 실력은 한층 향상됐고 약점이 없는 선수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박지수의 목표는 단 하나,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달성하고 박지수 천하를 완성하는 겁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농구 KT가 4쿼터 승부처에서 10점을 몰아친 양홍석의 활약을 앞세워 전자랜드를 꺾고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4연승에 성공한 KT는 LG와 공동 3위에 올라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을 눈앞에 뒀습니다. 이미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한 전자랜드는 6연승이 좌절됐습니다. KCC는 마커스 킨의 결승 3점 버저비터로 KGC 인삼공사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7위 DB와 격차를 3경기로 벌리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여자 프로농구에서는 KB 하나은행이 최하위 신한은행을 62대 52로 꺾으며 연패를 끊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자신의 SNS를 통해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에 복귀한 박성현의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즈는 박성현을 놀라게 해서 즐거웠다며 지난달 광고 촬영 현장에서 박성현과 만나 악수하고 담소를 나눈 동영상도 첨부했습니다. 당시 우즈와 함께 광고를 찍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박성현은 우즈를 보고 크게 기뻐했고 지난 3일 HSBC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에는 우즈에게 에너지를 받아 우승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파리 생제르맹을 극적으로 따돌리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1차전에서 0대2로 패한 맨유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열린 파리 원정에서 3대1로 이겼습니다. 1, 2차전 합계에서 3대3으로 동률을 이룬 맨유는 원정 다득점 기준에서 한 골이 앞서 5년 만에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맨유는 경기 종료 직전 비디오 판독을 통해 페널티킥을 얻어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포르투갈의 FC 포르투도 경기 막판 비디오 판독으로 페널티킥 결승골을 넣어 AS 로마의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올랐습니다.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